39살 서진아는 오래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마지막 대출 연체 알림 문자를 확인했다. 연체 금액 옆에는 최종 독촉이라는 문구가 굵게 떠 있었다. 그녀는 계산기를 두드리며 남은 빚과 월 수입을 비교했다. 현재 소득으로는 최소 15년 이상을 계속 갚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 날 아침 진아는 인근에서 가장 큰 로펌 도연 법률사무소의 간판을 올려다보며 서 있었다. 로펌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고 안쪽에는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접수 데스크 직원은 진아의 이름과 상담 목적을 기록한 뒤 대기석으로 안내했다. 대기석 한쪽 TV에서는 이 로펌의 간판 변호사 정도연에 대한 인터뷰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정도연은 인권 사건과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다. 직원은 곧 파트너 변호사님이 나오실 겁니다라고 말하며 명함 한 장을 건넸다. 잠시 후 회색 수트를 입은 정도연이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다. 그는 시간표를 확인하듯 태블릿을 내려다보다가 진아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서진아 씨 맞으시죠? 그는 간단한 인사 후 상담실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상담실 책상 위에는 사건 의뢰서, 양식과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도연은 녹음기를 켠 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본 질문을 차례대로 던졌다. 진아는 가족이 떠안게 된 빚의 경위와 채권자들의 압박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녀는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했고 어떤 약정서에 서명했는지 순서대로 말했다. 도연은 중간에 말 끊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간단히 날짜와 금액을 확인했다. 그는 노트북에 빠르게 키보드를 치며 핵심 키워드를 정리했다. 상담이 일정 시간 이상 진행되자 도연은 모니터를 돌려 지나가 볼 수 있게 했다. 화면에는 채무 구조를 도식화한 표가 떠 있었다. 그는 어떤 부분이 불법 추심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계약이 무효주장 여지가 있는지 조목조목 짚었다. 원칙대로라면 일부는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꽤 걸립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다. 상담이 끝날 무렵 도연은 시선을 잠시 멈추고 진아의 신상정보 페이지를 다시 확인했다. 그는 나이, 가족관계, 학력, 직업 이력 등을 짧게 훑어본 뒤 묵묵히 화면을 닫았다. 오늘 들은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부 검토 후 다시 말씀드리죠. 그는 상담 종료 서류에 사인을 요청하며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했다. 진아가 상담실을 나가자 도연은 곧장 비서실을 호출했다. 조금 전 상담자 자료 추가로 신용정보조에 들어가 주세요. 합법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비서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진아의 금융 기록, 채무 이력, 통신 연체 내역, 과거 주소지 등이 빠르게 정리되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도연은 내부 회의실에서 리포트를 전달받았다. A사 몇 장으로 정리된 문서에는 장기 채무자, 위험도 중간, 법적 분쟁 시 승소 가능성, 보통과 같은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에 별도 표시된 항목이 그의 눈을 멈추게 했다. 거기에는 진아의 가족 관련 과거 사건 번호가 작게 적혀 있었다. 도연은 사건 번호를 내부 시스템에 입력해 과거 기록을 열람했다. 기록에는 몇 년 전 자신이 담당했던 한 형사사건의 피해자 가족 명단이 있었다. 명단 마지막 줄에는 피해자 동생 서진아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는 잠시 손가락을 멈추고 모니터를 확대해 과거 진술서 일부를 읽었다. 그날 밤 늦게 도연은 재단 관련 비공개 폴더를 열었다. 폴더 안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별도 재단의 운영 계획서가 있었다. 그는 계획서의 특정 항목 가족 보호 조치, 신변 관리, 재정 지원 항목을 하나씩 검토했다. 이후 개인 보호를 위한 별도 프로그램 검토라는 메모를 추가했다. 다음 날 도연은 다시 진아를 로펌으로 불렀다. 이번에는 일반 상담실이 아닌 창문이 없는 작은 회의실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계약서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 진아가 의자에 앉자 도연은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채무 해결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일반적인 변제 계획표 대신 혼인신고 관련 서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문서 상단에는 혼인에 따른 자산 및 채무 정리 약정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진아는 문서 제목을 읽고 잠시 눈을 멈추었다. 도연은 자신의 개인 재산 목록과 재단 구조 일부가 적힌 페이지를 펼쳐 보였다. 거기에는 일정 금액의 일시불 지급, 채무 전액 상환, 향후 생활비 지원 항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조건란에는 혼인 관계 유지 기간, 외부 정보 비공개, 재단 관련 사안에 대한 언급 제한 등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연은 차분한 목소리로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아는 조건을 하나씩 읽으며 현실적인 계산을 진행했다. 현재 자신의 빚 규모와 앞으로 예상되는 이자, 총액, 그리고 제한된 일시불 지급액을 비교했다. 계산 결과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단기간에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만 혼인 자체의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점이 변수로 남았다. 며칠간의 검토 기간 동안 진아는 인터넷에서 정도연에 대한 정보를 다시 찾아보았다. 검색 결과에는 인권 변호사, 재벌가 장남, 상속구도, 재단 설립자라는 키워드가 반복해서 등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도연의 이름을 함께 검색해 보기도 했다. 아직은 어떤 연결고리도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고 있었다. 일정 기한이 지나자 도연 측 비서는 최종 결정을 요청하는 연락을 보냈다. 연락에는 결혼식 날짜 후보와 식장, 기본 진행안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모든 절차는 이미 준비된 상태였고 진아가 해야 할 일은 승낙뿐이었다. 진아는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다시 읽은 뒤 결국 사인란에 서명을 남겼다. 결혼 준비는 비공개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양가 상견례는 최소 인원만 참석하는 형식으로 짧게 끝났다. 도연의 집안에서는 언론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보안 계획을 수립했다. 결혼식 당일 청첩장은 소수에게만 발송되었고 대부분은 전자 초대장 형식으로 대체되었다. 결혼식 날 호텔 예식장에는 양측 가족과 일부 인사들만 자리했다. 언론은 출입이 금지되었고 출입구에는 경호 인력이 배치되었다. 식은 정해진 순서대로 특별한 돌발 상황 없이 진행되었다. 법적 서류 서명과 혼인 신고 위한 위임장 처리도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식이 끝난 뒤 신혼부부는 호텔 최상층 스위트룸으로 이동했다. 복도에는 소음이 거의 없었고 객실 앞에는 직원 한 명이 서 있었다. 직원은 방 안에 간단한 안내만 남기고 빠르게 자리를 떴다. 문이 닫히자 실내는 조용해졌고 거실 한쪽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도연은 재킷을 벗고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 내부 문서를 간단히 확인한 뒤 다시 봉투를 닫아 서재용 가방에 넣었다. 그 행동은 마치 오래전에 정해진 절차를 반복하는 사람의 동작처럼 정확했다. 당일 자정이 지나면 이 결혼과 연결된 첫 번째 자금이 한 계좌로 이동하도록 시스템이 이미 세팅되어 있었다.
그 시각 호텔 밖 재단 사무실의 서버실에서는 예약된 자동 이체 프로그램이 점검되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지정 계좌, 혼인 성립 조건 충족 시 1차 지급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서류상으로 이 지급은 보호 프로그램 시작금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것은 자정이 지나 시스템이 작동하는 일뿐이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조명은 최소 밝기로 유지되어 있었고 두 사람은 결혼식에서처럼 짧은 인사만 주고받았다.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캘린더를 확인하고 특정 알림을 비활성화했다. 그는 별도의 설명 없이 침실이 아닌 서재 쪽으로 들어갔고 문을 반쯤 닫아두었다. 서재 안에서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노트북 키보드 입력 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들렸다. 진아는 거실에 놓인 여행용 가방을 정리하며 호텔 가운으로 갈아입었다. 그녀는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서 미묘하게 삐뚤어진 서류 봉투의 흔적을 다시 확인했다. 봉투에는 날짜와 숫자가 적힌 메모가 떨어지지 않도록 투명 테이프로 덧붙여져 있었다. 메모에는 혼인 성립 후 1차 이체라고 적혀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 한쪽에 놓인 스마트워치에서 달력 알림 진동이 울렸다. 진아는 떨림을 멈추며 화면을 내려다봤다. 알림은 0 표시와 함께 자동 이체 일정이라는 문구를 띄우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와 은행 앱이 연동된 사실을 떠올리고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정확히 0시 1분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에는 입금 3억 원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입금 출처는 개인 명의가 아니라 희안복지재단 보호금 1차로 표기되어 있었다. 진아는 즉시 내역 세부 정보를 눌러 계좌 정보를 확대했다. 재단 주소는 도연 집안이 운영하는 법인과 동일했다. 담당자로 등록된 이름은 정도연이 아니라 한도철이었다. 수신계좌 명의는 진아 본인이 맞았지만 이체 메모에는 보호 대상자 코드 47-1이라는 번호가 찍혀 있었다. 그 번호는 재단에서 발급하는 피해자 보호 코드 형식과 동일한 구조였다. 잠시 후 서재 문이 조금 더 열리며 도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문자 왔죠? 라고 짧게 물었다. 진아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입금 내역을 가리켰다. 도연은 자세한 설명 없이 결혼 절차에 포함된 부분입니다라는 말만 남겼다. 그는 곧장 테이블에 설치된 작은 금고 쪽으로 이동했다. 금고는 신혼부부용 호텔 객실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비율의 크기였다. 도연은 금고 문을 열고 방금 서재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안쪽 칸에 넣었다. 금고 문이 닫힐 때 자동 잠금 장치가 경고음과 함께 작동했다. 그는 진아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이 방에서는 특정 서류를 만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했다. 목소리 톤은 경고라기보다 안내에 가까웠지만 내용은 통제가 분명했다. 진아는 이 돈은 뭐에 대한 건가요? 라고 다시 물었다. 도연은 혼인과 관련된 조치입니다. 나중에 설명드리죠라는 답변만 남겼다. 그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메시지 전송 후 알림 한 번도 울리지 않도록 모든 소리를 끄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진아는 그 행동이 자연스럽다는 듯 반복되는 것을 관찰했다. 도연은 다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완전히 닫았다. 약 10분 후 거실 테이블 위 호텔 전화기가 울렸다. 전화기 화면에는 호텔 직원이 아닌 외부 발신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었다. 진아는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다시 꺼두었다. 그 직후 서재 안에서 도연의 통화 소리가 작게 새어나왔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일정대로 처리하세요. 그는 반복해서 같은 문장을 두세 번 강조했다. 통화는 오래가지 않고 짧게 끊겼다.
문이 다시 열리자 도연은 표정을 지운 채 거실을 가로질러 냉장고에서 물 한 병을 꺼냈다. 혹시 휴대폰에 다른 연락 온 거 있나요? 도연의 질문은 정보 수집에 가까웠다. 진아는 입금 알림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그렇다면 내일 오전에 간단한 서류만 처리하면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어떠한 세부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진아가 다시 질문하려 하자 도연은 오늘은 쉬죠. 일정이 길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대화를 끊었다. 그는 자신의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침실로 향했고 서재 불만 다시 켜져 있었다. 침실 문이 닫히자 거실에서 재단 앱에 로그인하는 도연의 흔적은 사라졌다. 진아는 휴대폰을 다시 켜고 입금 세부 내역을 캡처했다. 캡처 파일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클라우드에도 이중 저장했다. 그녀는 재단 명칭을 검색창에 입력해 관련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가장 먼저 뜬 것은 희안복지재단 피해자 보호, 정가, 그룹 산하 기관이라는 정보였다. 그러나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보호 대상 코드나 지급 항목에 대한 공개 자료가 없었다. 진아는 주소를 입력하여 재단 위치를 지도상에서 확인했다. 재단 건물은 도연의 본가와 같은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보호 대상자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었다. 새벽 1시가 지나자 진아는 스위트룸 내부 배치도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서재 위치, 금고 위치, CCTV 각도, 카드키 패널 위치를 파악해 도면처럼 구성했다. 카드키 센서가 서재 문 앞 바닥에도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누가 언제 드나드는지를 기록한다고 추측했다. 그녀는 서재 주변에서 작은 전자음이 일정 간격으로 울린다는 사실을 다시 들었다. 한편 호텔 밖에서는 정장 차림의 남성 한 명이 외벽 CCTV 각도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는 도연과 동일한 재단 주소가 적힌 차량에 탑승한 뒤 서류를 정리했다. 문서에는 혼인 성립 확인, 1차 지급 완료, 감시 체계 유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 남성은 바로 재단 총괄 담당자 한도철이었다. 도철은 차량 안에서 누군가에게 지급건 확인했습니다. 코드 유지합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는 이어 배우자 측의 움직임은 내일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감시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통화를 마치자마자 그는 호텔 건물 구조를 다시 브리핑 문서에 표시했다. 문서 하단에는 이상 접근 발생 시 차단 절차 1단계 시행이라고 적혀 있었다. 스위트룸 안 진아는 침대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호텔 조명 아래 벽에 비치는 카드키 패널의 작은 불빛이 일정한 속도로 깜빡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고 재단 명칭과 입금 내역을 반복해서 확인했다. 입금 메모의 마지막 줄에는 보호 프로그램 시작 코드 47-1이라는 문구가 반복해서 눈에 들어왔다. 그 시각 서재 안에서는 도연이 금고 앞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들고 있었다. 문서 맨 위에는 진아의 이름과 함께 위험도 B등급, 장기 관리 필요라는 문구가 있었다. 도연은 문서를 다시 금고에 넣으며 깊고 일정한 호흡을 유지했다. 금고 문이 닫히자 자동 잠금음이 울리고 스위트룸의 불빛만이 조용히 깜빡였다. 신혼 첫날 밤이 지나가는 동안 재단의 프로그램은 이미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중심 대상은 진아였으며 그녀는 그 사실을 아직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오전 호텔 스위트룸 문 앞에서 기계음이 울리며 카드키가 2번 감지됐다. 복도 CCTV는 한 남성이 일정한 보폭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잡아냈다. 그는 검정 코트 차림에 명함지 2장을 손에 들고 있었다. 명함에는
희안복지재단 실무총괄 한도철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도철은 호텔 직원과 짧은 대화를 나누며 객실 위치를 재확인했다. 직원은 경호 요청이 있었다며 문을 두드리기 전에 반드시 안내하라고 지시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도철은 직원의 만류를 무시하고 직접 도어벨을 눌렀다. 벨소리가 울리자 거실 안의 스마트 디스플레이에 방문자 영상이 나타났다. 진아는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처음 보는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입꼬리도 움직이지 않은 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몇 초 뒤 그녀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도어 체인만 걸고 문을 반쯤 열었다. 도철은 체인 너머로 명확히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진아 씨, 어제 입금 건 확인하셨죠? 그의 첫 한마디는 확인 질문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다. 진아는 문틈 너머로 그가 건네려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명함을 문틈 아래로 천천히 밀어 넣었다. 결혼은 예정된 절차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원래 대상이 아닙니다. 도철은 주변을 한번 확인한 뒤 자신의 말이 녹음되지 않도록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 그는 손목에 있는 금속 밴드의 위치도 조정해 신호가 새지 않도록 막았다. 이 행동은 보안 교육을 받은 사람의 움직임 그대로였다. 이번 혼인은 정가정 씨 일가의 내부 규칙 때문에 급하게 정리된 겁니다. 도철이 말하는 동안에도 복도 CCTV는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었다. 진아는 문틈을 더 열지 않은 채 상대의 말만 분석적으로 듣고 있었다. 도철은 말의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갔다. 정도연 변호사는 이 결혼에 대해 모든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시점은 곧 다가옵니다. 그는 이어 당신은 대체 선택자입니다. 첫 번째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진아는 단어 하나하나를 구별해 듣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게 누구죠?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도철은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서류 한 장을 꺼내 접힌 상태로 문틈 아래로 밀었다. 그 서류에는 약혼자 송지연 사건 번호 49A-31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사고 사진, 간략한 신상 기록, 마지막 동선 시간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진 속 여자는 진아와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도철은 유사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 자료는 1시간 뒤 자동 삭제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마십시오. 그는 문틈 아래로 또 다른 작은 카드 한 장을 밀어 넣었다. 카드에는 재단 내부 시스템 로그인용 임시 계정이 적혀 있었다. 만료 시간은 24시간이라고 찍혀 있었다. 입금된 3억은 혼인 유지 조건 충족을 위한 1차 지급입니다. 도철은 단순한 정보 전달처럼 말했지만 구조적으로는 경고였다. 당신이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다음 단계가 복잡해집니다. 그러고는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던졌다. 정도연 변호사도 모든 일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상 의도적인 분열 유도에 가까웠다. 문이 닫히자 복도 CCTV는 도철이 호텔 복도를 벗어날 때까지 계속 추적했다. 도철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며 호텔 내 무선 공유기의 위치를 하나씩 체크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휴대폰을 다시 켜지 않은 채 블루투스만 잠시 활성화했다. 신호 감지 프로그램을 통해 객실 내부 전자기기들의 대략적 위치와 기기 수를 확인했다. 그는 리스트를 정리해 메모 패드에 적어 나갔다. 보안 4대, 카드키 2대, 스마트 디스플레이 1대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한편 객실 안에서 진아는 문 아래로 들어온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빠르게 스캔했다. 사고 기록은 추락사고, 야간 단독 이동,
목격자 없으므로 단순하게 정리돼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페이지 비공개 참고자료 섹션에 자료 삭제 요청자 한도철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그녀는 해당 문구를 별도의 메모에 기록했다. 진아는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임시 계정에 접속을 시도했다. 재단 서버는 높은 보안 등급을 사용했지만 임시 계정은 예외적으로 빠르게 로그인되었다. 로그인 후 첫 화면에는 보호 코드 47-1 상태 혼인 성립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다. 상태 아래에는 1차 지급 완료, 2차 지급 예정 D-29라는 일정표가 있었다. 재단 시스템에는 도연의 이름은 없었지만 도철의 결제 서명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배우자 감시, 행동 패턴 수집, 예상 변수 분석이라는 항목도 존재했다. 진아는 재단 내부 문서의 전체 구조를 빠르게 파악해 폴더 계층을 정리했다. 그녀는 우선 피해자 관련 기록 폴더를 열었다. 그곳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 하나가 있었다. 서 피해자 가족이라는 문서였다. 문서를 열자 진아의 가족 사건이 과거 도연이 맡았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도연이 피해자를 구하지 못한 날 진아의 오빠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록이 적혀 있었다. 그 시각 호텔 밖에서 도철은 차량 안에서 무전기로 보고를 이어갔다. 대상자, 임시 계정 접근했습니다. 예측했던 시간대보다 조금 빠릅니다. 그는 이어서 2차 단계는 예정대로 유지합니다라고 말했다. 통화 절차가 끝나자 그는 노트북을 닫고 재단 건물로 곧바로 이동했다. 객실로 돌아오면 진아는 문서를 모두 스캔해 비공개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그리고 서재 쪽에 작은 전자음이 반복되는 이유를 다시 확인했다. 그 소리는 출입 기록이 새로 입력될 때마다 울리는 신호음이었다. 즉, 도연이 서재를 자주 드나들고 있음을 의미했다. 정확히 오전 9시, 도연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다. 그는 누가 왔었나요? 라고 묻지도 않은 채 시계만 확인했다. 그러고는 식사를 함께 하자는 내용도 없이 준비하세요. 재단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은 사실상 강제 일정 통보였다. 진아는 도철이 남긴 서류를 따로 숨겨두고 호텔 가방을 간단히 정리했다. 밖에서 도연은 이미 로펌 차량을 호출하고 있었다. 스위트룸 문을 닫는 순간 복도 CCTV는 두 사람이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모습을 기록했다. 그 기록은 재단 서버에 자동으로 전송되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록 뒤에서 대체 선택자라는 단어가 사건의 다음 단계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로펌 차량이 호텔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가자 도연은 휴대폰으로 재단 서버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임시 계정 접근 740일이라는 기록이 선명히 남아 있었다. 그는 짧게 화면을 스와이프한 뒤 휴대폰을 뒤집어 자석 옆 수납함에 넣었다. 이후 별다른 질문 없이 차량은 도연의 자택으로 향했다. 도착한 집은 대형 단독주택 형태였고 출입문에는 생체 인증과 코드키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었다. 도연은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가 신발장 옆 벽면의 패널을 조작했다. 집 내부의 보안 상태를 외부 모드에서 내부 모드로 전환하자 CCTV 회선이 바뀌었다. 이 모드는 집안 사람들의 이동을 기록하지만 외부에는 전송하지 않는 상태였다. 진아가 뒤따라 들어오자 도연은 안내 멘트 없이 바로 서재 쪽으로 걸어갔다. 서재 문 앞에는 일반 가정집에는 없는 강화형 스캔 패널이 있었다. 패널은 카드키, 지문, 음성 인증까지 포함해야 열리는 구조였다. 도연은 카드키를 대고 지문을 찍고 마지막으로 짧은 음성 명령을 말했다. 정도연, 문 열어. 패널이 1초의 딜레이 후 문을 개방했다.
문이 열리자 진아는 안쪽 구조를 순간적으로 비주얼로 저장했다. 책장 뒤 공간이 일반적 깊이가 아니라 비밀 수납 공간처럼 더 넓게 들어가 있었다. 서재 중앙에는 금속 재질의 책상과 업무용 컴퓨터가 자리했다. 책상 한쪽 상단에는 지문 인식 금고가 고정되어 있었고 옆에는 파쇄기와 소각통이 있었다. 벽에는 사건 파일들이 한 줄로 정리되어 있는 듯 했지만 대부분은 제목 없이 넘버링만 되어 있었다. 책장은 CCTV 사각지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숨겨진 렌즈가 위치해 있었다. 도연은 책상 의자를 뒤로 밀고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화면은 일반 윈도우가 아닌 재단 내부망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형태였다. 그는 비밀번호 입력 속도를 일정하게 맞추며 로그인 절차를 빠르게 끝냈다. 로그인 후 화면에는 기밀 자료 검토 24시간 유효라는 문구가 떴다. 여긴 출입 금지입니다. 그는 시선을 고정한 채 단호히 말했다. 진아는 그 말 뒤 숨겨진 정보량을 분석하듯 서재 구조를 다시 훑었다. 그러나 도연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려 하면 문을 닫아 시야를 차단했다. 도연이 문을 닫자 문틀의 락 시퀀스가 자동으로 작동되었다. 기계음은 상하단 부분의 2개 자물쇠가 동시에 잠기는 소리였다. 진아는 문틈 너머로 도연이 금고를 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금고 내부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며 종이가 닿는 소리가 선명히 들렸다. 10분이 지나자 서재 안에서는 파쇄기 작동 소리가 울렸다. 파쇄기는 문서가 일정 두께 이상일 때 자동으로 속도가 바뀌는 방식이었다. 그 일정한 리듬 때문에 도연이 꽤 많은 양을 파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했다. 진아는 문 앞에 서서 파쇄된 서류가 어떤 종류인지 추적하려고 소리를 분석했다.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이어서 소각기가 켜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소각기는 연기 없이 내부에서 바로 탄화시키는 보안 장비였다. 소각기 작동음은 열판 온도가 200도까지 오르며 서류를 순식간에 태우는 구조였다. 도연은 어떤 문서를 완전히 제거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잠시 후 서재문이 다시 열렸다. 도연은 문 밖으로 나오며 불필요한 자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그리고 서재문은 다시 자동으로 잠겼다. 진아는 문 측면에서 작은 금속 조각 하나를 발견했다. 그 조각은 서류 클립 일부였고 새로 파쇄된 문서에서 떨어져 나온 것으로 추정됐다. 클립에는 지연 -47이라는 작은 각인이 남아 있었다. 그 각인은 송지연을 의미하는 코드일 가능성이 높았다. 진아는 티나지 않게 그 클립을 주머니에 넣었다. 점심 무렵 도연은 가족회의가 있다며 집을 떠났다. 그가 떠난 뒤 진아는 집 내부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재 문 위의 센서를 관찰하고 위치와 구조를 기록했다. 센서 옆에는 관리자 권한 없음이라는 작은 표시가 붙어 있었다. 진아는 패널 입력부의 손때 흔적을 통해 자주 쓰는 버튼을 확인했다. 자주 사용된 버튼은 숫자 369 그리고 해시태그 버튼이었다. 그녀는 조합을 몇 가지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했다. 그러나 실제 입력을 시도하면 센서가 즉시 보안 기록을 남기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았다. 서재 주변 바닥을 살피던 중 문 아래 바람막이 틈에서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발견됐다. 조각에는 시간표 일부가 적혀 있었다. 2140 재단 보고, 2210 서류 정리, 2230 비밀 항목 삭제라는 세 문구였다. 이 시간표는 도연이 전날 진행한 일정을 의미했다. 진아는 종이 조각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확대했다. 확대한 이미지에서 삭제 항목 오른쪽에 지연이라는 약칭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 사실은 전 약혼녀와 어젯밤 소각 문서가 연결되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소각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그 시각 집 밖 차고에서는 도철이 도연의 차량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된 블랙박스 메모리를 교체하고 있었다. 교체된 메모리에는 지난 일주일의 이동 기록이 모두 담겨 있었다. 도철은 이동 기록을 확인하며 특정 날짜의 지연 사건 관련 장소로 향한 흔적이 있는지 검토했다. 한편 진아는 거실 CCTV 각도를 확인하며 서재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그 위치는 책장 옆 작은 통로로 이어지는 부분이었다. 그녀는 카메라의 회전 속도와 딜레이를 계산해 그 사각지대를 3초간 유지할 수 있음을 파악했다. 이는 서재 자물쇠 패널을 실제로 만져볼 수 있는 짧은 시간이었다. 진아는 사각지대에 맞춰 서재 패널을 빠르게 확인했다. 패널 내부에는 일반 자물쇠 외에도 RFID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리더기는 카드뿐 아니라 특정 전자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였다. 도연의 손목 시계가 RFID 인증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메모하며 다시 사각지대에서 벗어났다. 이 모든 행동은 CCTV에서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서재 패널 내부 센서 기록에는 미세 진동 감지라는 로그가 남아 있었다. 이 로그는 도철에게 자동으로 전송되었다. 이어진 30분 뒤 집으로 도연이 돌아왔다. 도철은 도연에게 서재 주변 미세 흔들림 기록을 보여주었다. 도연은 즉시 집 내부 로그를 열어 진아가 서재 주변에 머문 시간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가 진아를 직접 추궁하지는 않았다. 그는 단지 집안 스피커를 통해 한 문장을 전달했다. 서재는 출입 불가 구역입니다.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이 안내는 보안 시스템 음성처럼 차갑게 재생되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도연 본인의 것이었다.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 안내를 들었다. 그리고 서재 문 뒤에서 다시 파쇄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새로운 문서가 또다시 처리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 문서가 무엇인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데이터 조각들, 클립, 시간표, 패널 흔적 등 여러 조각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천천히 연결되기 시작했다. 서재 접근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진아는 도연이 출근한 틈을 이용해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눈앞에는 어제 도철이 건넨 송지연 사건 번호 49A-31 문서의 사진 사본이 떠 있었다. 문서는 자동 삭제되었지만 진아는 미리 고해상도로 저장해 두었다. 그녀는 문서에서 가장 먼저 사망 원인 항목을 확대했다. 2줄짜리 보고서에는 야간 추락사고, 목격자 없음, 음주 가능성 등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로 상세보고서 별도 보관재단 내부용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진아는 상세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찾기 위한 검색을 시작했다. 그녀는 재단 임시 계정으로 다시 로그인했다. 재단 내부망에서 지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총 2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하나는 공개용 요약본, 다른 하나는 비공개 기록이었다. 비공개 기록 폴더에는 접근 권한이 없었지만 파일명만은 확인 가능했다. 파일명은 49A-31-FULL-PRV DAT였다. 진아는 접근 권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단 서버 구조를 분석했다. 폴더 트리 구조를 확인한 결과 비공개 자료는 고위 임원 전용 경로에 저장되어 있었다. 그 경로는 도연이 아닌 도철의 전용 계정으로 잠겨 있었다. 그녀는 경로와 파일명을 메모해 두었다. 우선 공개된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요약본을 열었다.
요약본은 사고 발생 시간, 현장 위치, 경찰 수사 내용 요약 등이 담긴 단순한 자료였다. 그러나 사진 파일 옆에 있는 작은 QR코드를 분석하자 내부 링크가 추가로 표시되었다. QR코드 링크는 일반 접근 불가 상태였지만 링크 자체는 복사 가능했다. 그녀는 링크를 복사해 다른 브라우저에서 익명 접속을 시도했다. 익명 접속은 거부되었지만 거부 로그에 이전 조회자 아이디 HDC1이라는 정보가 남아 있었다. HDC1은 도철의 사내 아이디였다. 즉, 지연 사건의 비공개 자료에 가장 최근 접근한 사람은 한도철이었다. 진아는 노트북에서 지연의 이름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했다. 검색 결과에는 오래된 기사 몇 개만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는 재벌가 약혼녀, 의문의 추락 사고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그러나 기사 본문 대부분은 삭제된 상태였다. 댓글이나 SNS 기록도 대부분 사라졌고 사망 당시 주변인 인터뷰도 보이지 않았다. 진아는 웹 아카이브 사이트를 이용해 당시 SNS 기록을 복원했다. 복원된 기록에는 지연이 사망 며칠 전 남긴 게시물이 있었다. 게시물에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문장과 함께 비공개 사진 첨부가 있었다. 사진의 원본 링크는 사라져 있었지만 썸네일에는 서류 봉투가 비쳤다. 봉투 표면에는 정가 내부 안건이라는 스탬프가 찍혀 있었다. 진아는 이 단서를 서재에서 본 클립 지연 -47과 연결했다. 두 자료가 동일 카테고리라는 가능성이 높았다. 이때 진아의 스마트폰에 저장해둔 다른 사진 하나가 떠올랐다. 전날 서재 문 아래에서 발견한 시간표 종이 조각이었다. 그 조각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흐릿하게 지연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었다. 즉, 서재에서 삭제된 서류도 지연 사건 관련 문서였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아는 사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자료에 적힌 주소를 지도에 입력했다. 사고지는 한강 인근 고가 다리 아래였다. 그녀는 위치 정보와 시간대를 정확하게 기록했다. 특히 사고 시간은 2308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어 그녀는 도연의 과거 업무일지에 접근했다. 재단 서버에는 도연의 일정 일부가 기록되어 있었고 사건 발생일의 로그인 시간이 나와 있었다. 로그인 기록은 2254 외부 접속, 2312 접속 종료였다. 도연이 사고 시간 전후로 온라인에 접속해 있었다는 의미였다. 진아는 그날 로펌 보안 카메라 기록을 검색했다. 로펌 주차장 CCTV의 흐린 녹화본에서 익숙한 번호판 하나를 발견했다. 그 번호판은 도연의 차량 번호였다. 영상에서 차량은 사고 당일 밤 10시 40분에 주차장을 떠났다. 사고지까지의 이동 시간은 약 20분이었다. 즉, 도연이 사고 현장 근처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공식적으로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기록이 기사에 남아 있었다. 이 부분은 명백한 모순이었다. 진아는 추가 자료를 찾기 위해 SNS 백업 데이터 서버에 접근했다. 지연의 SNS 메시지 일부가 백업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가 발견되었다. 메시지 수신자는 HDC-1, 즉 도철이었다. 메시지 내용은 내일 말하겠습니다. 미루지 않겠습니다. 라는 단문이었다. 지연이 도철과 중요한 대화를 앞두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지연은 사망했다. 진아는 이 정보를 연결해 도철이 지연을 감시하거나 압박했을 가능성을 정리했다. 특히 비공개 참고자료 삭제 요청자 한도철 기록이 이를 뒷받침했다. 이때 진아의 노트북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전원이 아니라 원격 강제 종료 신호였다. 재단 서버에서 임시 계정 접근 이상 경고가 뜬 상태였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닫고 전원 버튼 근처에 손을 올렸다. 잠시 뒤 현관문에서 도연의 카드키 인식음이 들렸다. 도연은 예상보다 이른 시간에 귀가했다. 그는 코트를 벗으며 오늘 재단에서 연락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말투는 평소와 같았지만 그의 시선은 거실 CCTV를 먼저 확인하고 있었다. 혹시 집에서 인터넷 사용하셨나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질문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진아는 조금요. 뉴스만 봤어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도연은 그 답을 듣고도 컴퓨터방 네트워크 로그를 빠르게 확인했다. 한편 도철은 도연보다 더 빠르게 로그를 체크하고 있었다. 그는 재단 사무실에서 임시 계정 접근 기록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화면에는 송지연 자료 검색 사용자 서진아라는 로그가 뜨고 있었다. 도철은 즉시 보안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 시각 진아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는 척하며 조용히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녀는 지연 사건 기록 사진을 외부 저장소에 옮긴 뒤 암호화 폴더로 숨겼다. 그리고 조사 도중 파악한 모든 증거들을 메모장 파일로 정리했다. 파일 제목은 지연 사건 기록 본인용이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은 집안 보안 패널을 점검했다. 서재 보안 기록에는 미세 흔들림 감지 954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연은 그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 기록이 향후 상황 판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듯했다. 진아는 소파에 앉아 도연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그녀는 지연이 남긴 흔적을 따라가면서 지연 사망의 배우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굳히고 있었다. 그러나 도연에게 그 사실을 바로 말하지 않았다. 아직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스마트폰에서 새로 뜬 알림 하나가 눈길을 끌었다. 알림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접근 기록 확인됨. 내일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HDC 1. 도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전 재단 측에서 일정 조율 요청 문자가 도연의 휴대폰으로 도착했다. 문자에는 혼인 성립 절차 진행을 위하여 부부 동반 방문 필요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도연은 이를 확인하고 바로 진아에게 재단에 들러야 합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일정에 대한 설명 없이 차량을 호출했다. 차량이 이동하는 동안 도연은 재단 내부 문서를 태블릿으로 열었다. 문서에는 혼인 후 30일 내 보고서 제출, 보호대상 코드 유지, 가업 승계 절차, 연계 등의 항목이 있었다. 이 항목 중 혼인 후 30일 내 보고서 제출은 재단의 핵심 규칙이었다. 보고서 제출 전까지는 부부의 거주 형태 행동 패턴 재정 흐름 모두 기록해야 했다. 진아는 차량 창문 너머로 재단 건물 외관을 살폈다. 건물은 10층 규모였으며 3층부터 6층까지는 일반 사무실, 7층 이상은 비공개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다. 직원 출입문에는 권한별 구역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도연은 아무 안내 없이 진아를 데리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패널에 직원용 카드키를 대자 상층부 버튼이 활성화되었다. 그는 8층을 눌렀다. 8층은 재단 내부 심사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공개 운영 부서였다. 문이 열리자 회색 벽면과 CCTV가 양쪽 벽에 배열되어 있었다. 직원 한 명이 다가와 짧게 인사했다. 그 직원은 태블릿을 켠 뒤 두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며 방문 목적을 등록했다. 혼인 관련 심사 절차입니다. 잠시 대기실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직원은 두 사람을 회의실 형태의 방으로 안내했다. 대기실에는 결혼 관련 서류가 여러 개 비치되어 있었다.
서류 표지에는 혼인 검증서, 생활보고서, 재정 패턴 승인서 등이 적혀 있었다. 이 중 일부는 일반 부부에게 요구되지 않는 종류였다. 특히 재정 패턴 승인서는 보호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문서였다. 진아는 책상 위에 놓인 문서 중 하나를 살펴보았다. 문서 상단에는 정가 내부 규칙 제사항 개정 내용이 적혀 있었다. 개정 내용은 이렇다. 가업 승계 절차 중 약혼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 실종 퇴출될 경우 30일 이내 대체 인물을 지정하여 혼인 관계를 성립한다. 진아는 즉시 이 조항이 지연 사망 후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연결했다. 문서 하단에는 개정 발의자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발의 한도철. 기한자와 승인자도 모두 도철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어 직원이 회의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직원은 도연에게 특정 문서를 건네면서 말했다. 혼인 유지 조건 관련 최종 검토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도연 명의의 혼인 관계 유지 확약서였다. 확약서에는 부부의 행동 감시 동의, 보고서, 제출 동의, 거주지 공개 동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진아는 문서 내용을 확인하며 행동 감시 기록 제공 항목에 눈길을 멈췄다. 이 항목은 보호 대상에게만 요구되는 문서였다. 그리고 보호 대상은 현재 진아였다. 직원은 이어서 설명을 덧붙였다. 혼인 검증 기간 30일 동안은 내부 규칙에 따라 두 분의 정보가 기록됩니다. 재단 운영상 필수 사항입니다. 설명은 단순했지만 필수 조항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었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펜으로 서명을 했다. 진아는 그 서명을 바라보며 문서의 맨 끝줄을 확인했다. 혼인 성립 조건 충족 시 보호 대상에게 2차 지급 진행. 즉, 이번 방문이 2차 지급 절차의 시작이었다. 2차 지급 일정은 재단 내부에서 별도 승인해야 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더니 도철이 나타났다. 그는 직원에게 간단히 목례한 뒤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다. 직원은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감지하고 조용히 나갔다. 도철은 도연과 진아 앞에 앉았다. 어제 임시 계정 접근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는 상황 설명이 아니라 보고 발표처럼 말했다. 도연은 누가 접근했습니까? 라고 물었다.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접근자 서진아. 도연이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그의 얼굴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도철은 이어서 말하길 보호 대상자의 접근은 시스템상 허용 범위에서 벗어납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도철에게 다가갔다. 본인 확인 용도였을 겁니다. 불필요한 해석은 하지 마세요. 도철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태블릿 화면을 돌려 진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보호 대상 코드 47-1이라는 진아의 기록이 떠 있었다. 그 아래에는 행동 감시 활성화, 접근 제한 강화, 2차 지급 승인 보류가 표시되었다. 도철은 이제부터는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은 일종의 경고였다. 이어 도철은 도연을 향해 문서를 한 장 건넸다. 혼인 검증 절차 지침 내부 전용. 이 문서에는 혼인 성립 검증 절차의 세부 단계가 적혀 있었다. 부부 공동 거주 확인, CCTV 기록 제공, 생활비 사용 내역 제출, 재단 면담 2회, 30일 내 최종 승인. 재단은 이 모든 절차를 통해 진짜 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진아는 문서 아래쪽 작은 글씨에 적힌 문구를 발견했다. 혼인 승인 시 상속 순위 변경. 즉, 이 결혼은 가업 승계 구조와 연결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 결혼의 주체는 도연이 아니라 재단이었다. 도연은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일 뿐이었다.
진아는 태블릿 화면을 다시 보며 기록을 빠르게 확인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부여된 보호 코드가 본래 위험도 높은 피해자 보호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이 결혼은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신변 보호가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구조를 악용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이 바로 한도철이었다. 도철은 태블릿을 닫으며 말했다. 오늘 절차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검사 일정은 문자로 안내드리죠. 그는 그 말만 남기고 회의실을 나갔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진아는 그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이동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도연은 짧게 말했다. 그 사람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재단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는 다르게 엘리베이터 벽면 스크린에는 방금 있었던 회의 내용 요약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재단 시스템은 이미 모든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었고 진아는 그 기록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재단의 규칙이 본격적으로 진아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재단 방문 후 집으로 돌아온 저녁, 도연은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다. 철제 문이 잠기며 자동 잠금음이 울렸고 진아는 집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재단에서 받은 문서들과 로그 기록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조합되고 있었다. 그녀는 재단 내부 규칙의 핵심이 혼인 30일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재단에서 받은 조촐한 명함과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진아는 명함을 뒤집어 보았다. 명함 뒷면에는 QR코드 하나가 찍혀 있었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UV 라이트로 비추면 내부 경로가 나타나는 형태였다. 진아는 스마트폰 앱으로 UV 필터를 켜 QR코드를 스캔했다. QR코드를 통해 접속된 내부 페이지에는 보호 대상자 기록 47-1 항목이 있었다. 이 항목에는 배경정보, 피해자 기록, 위험 요인 분석, 관련 사건이라는 4개의 세부 메뉴가 있었다. 그녀가 관련 사건을 눌렀을 때 예상 밖의 문서 1개가 나타났다. 사건 번호 11-KA-27 미해결 접수. 문서를 열자 맨 위에 적혀 있는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피해자 서민재. 서민재는 진아의 친오빠였다. 문서에는 과거 오빠가 연루된 사건의 원본 기록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사건 발생일은 진아가 어릴 때였고 오빠는 주변 폭력 사건에 휘말려 생명을 잃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재단 내부 기록에는 제3자 개입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 이름이 정도연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진아는 숨을 고르게 한 뒤 문서의 타임라인을 마지막까지 스크롤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다. 피해자 가족 보호 필요, 장기 모니터링 권고, 그리고 권고를 승인한 사람은 도연이었다. 재단 내부 기록은 도연이 오랫동안 진아의 가족 사건을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아는 피해자, 가족 보호 대상으로 분류된 것이다. 즉, 이 결혼은 재정적 이유가 아니라 보호 프로그램의 연장선이었다. 진아는 재단 내부 서버에서 오빠 사건과 지연 사건을 연동해 비교했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이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담당자가 등장했다. 바로 한도철이었다. 도철은 두 사건 모두에서 삭제 요청자, 기록 조작자, 접근 제한 책임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특히 오빠 사건의 삭제 요청 로그에는 날짜 옆에 정가 내부 요청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이는 가업과 관련된 내부 사안에 조작이 있었다는 의미였다. 진아는 도철의 과거 기록을 추적했다.
그는 원래 정가의 경호팀 출신이었지만 이후 재단 운영을 맡으면서 기록 관리 권한을 얻게 되었다. 그의 권한은 고급 관리자로 분류되어 있고 대부분의 문서를 단독으로 편집할 수 있었다. 즉,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기록을 통제하고 특정 사건을 숨기거나 왜곡할 수 있었다. 이때 재단 서버의 또 다른 문서가 눈에 띄었다. 49A-31 전체 기록 백업본. 파일 크기는 일반 문서보다 훨씬 컸고 저장 위치도 외부 서버였다. 진아는 접근 권한이 없어 직접 열 수는 없었지만 메타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었다. 메타데이터에는 다음 정보가 적혀 있었다. 편집자 HDC1, 검토자 JDH89, 검토 날짜 사고 전날 밤. 편집자 HDC1은 한도철의 아이디였고 검토자 JDH89는 정도연의 내부 직원용 아이디였다. 즉, 사고 전날 밤 도철이 문서를 편집했고 도연은 그 변화를 검토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다. 단 도연의 검토 시각은 2300일이었고 사고 발생 시각은 2308이었다. 두 시각의 차이가 불과 7분이었다. 진아는 이 시각을 비교해 한 가지 사실을 짚었다. 도연은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사건 기록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도연은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고 말한 적 있다. 둘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니었다. 진아는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재단 서버에서 GPS 로그를 검색했다. GPS 로그는 차량에 장착된 송신기 기록을 말한다. 재단은 고위직 차량의 위치를 항상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다. 도연 차량의 GPS 기록을 연도별로 정렬하자 특정 날짜가 눈에 띄었다. 사고 당일 2247 출발 2305 사고지 인근 도착. 차량은 실제로 사고 현장 주변에 도착해 있었다. 이 기록은 도연이 사고 당시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사고 현장 사진에는 도연의 차량도 그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 도착했지만 도착 직후 바로 다른 장소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 시각 서재에서 금속성 파쇄기 소리가 다시 울렸다. 도연은 또 다른 문서를 파쇄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것을 보아 문서는 다량이었다. 진아는 서재 문틈 아래서 또 다른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조각에는 지연 사망 기록 초안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초안 문서는 최종 문서가 조작되기 전에 작성되는 원본 형태였다. 진아는 그 조각을 증거용으로 사진 찍어 저장했다. 그녀는 본가 재단 건물의 구조가 또렷이 떠올랐다. 재단 9층의 비공개 기록실에서 원본 자료가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곳은 직원 몇 명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였고 도철이 가장 활발하게 드나드는 구역이었다. 진아는 재단 내부 구조를 머릿속에 정리했다. 1층 로비, 3층 일반 사무실, 7층 내부 대기구역, 8층 심사국, 9층 비공개 기록실. 이 구조는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위한 기초 자료였다. 그 시각 집 밖에서는 도철이 도연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다. 수화기 넘어 들리는 도철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정 변호사님, 보호 대상자 접근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관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말없이 전화를 끝냈다. 도연은 서재에서 나와 거실로 걸어왔다. 그는 잠시 진아를 바라보더니 짧게 말했다. 오늘은 일찍 쉬죠. 그 말 뒤로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집 내부의 보안등만 약하게 켜져 있었다. 진아는 스마트폰으로 오늘 수집한 단서를 정리했다. 정리한 목록은 다음과 같았다. 지연 사건 편집 삭제 기록
편집자 HDC1. 오빠 사건의 장기 모니터링 기록. 사고 하루 전 도연의 검토 로그. 사고 당일 차량 GPS 이동 기록. 서재에서 발견한 지연 마이너스 초안 파편. 이 단서들은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지연 사건과 오빠 사건, 그리고 이번 결혼. 그 중심에는 재단과 도철, 그리고 도연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사라졌던 연결고리 하나가 더 나타났다. 진아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확인한 화면에는 새로운 시스템 알림이 열려 있었다. 보호 대상자 위험 단계 상승 이후 기록 접근 빈도 증가. 관리자 권한 한도철 즉시 면담 요청. 도철이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새벽 5시 재단 서버는 자동 점검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 단계 상승 경고가 다시 한번 발생했다. 한도철에게는 즉시 알림이 발송되었다. 그는 출근 준비를 하던 손을 멈추고 태블릿을 열었다. 화면에는 진아의 접근 로그와 시간대, 검색한 키워드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도철은 데이터를 확인한 뒤 지연 사건 관련 기록 접근 증가 부분을 확대했다. 그는 즉시 재단 보안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동 조치 준비. 대상자 오늘 중 면담 필수. 지시를 내린 후 도철은 정장 재킷을 챙겨 집을 나섰다. 오전 7시 도연 자택에서는 부드러운 알림음이 울렸다. 알림의 내용은 재단 면담 일정 변경 즉시 방문 요청이었다. 도연은 메시지를 확인하자마자 표정을 굳혔고 집안 보안 패널을 다시 점검했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금고에서 두꺼운 서류 여러 개를 꺼냈다. 서류에는 지연 사건 기록 사본,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규칙, 내부 보고서, 초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서류들은 원래 외부 반출이 금지된 문서였다. 도연은 금고 문을 닫은 뒤 서류를 가죽 가방에 넣었다. 그는 진아에게 오늘 재단에서 긴급 면담이 있다고 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진아는 이미 상황을 예측한 듯 재단에 있는 기록실 구조를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녀는 재단 9층의 비공개 기록실에서 원본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도연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는 행동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차량에 탑승했다. 재단 건물 앞에 도착하자 건물 로비에는 이미 직원 여러 명이 긴장된 모습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도철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손목 시계를 확인하며 위층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안내했다. 그 말은 단순 안내가 아니라 사실상 이동 명령이었다. 엘리베이터는 9층까지 직행했다. 9층은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중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다. 도철은 직원용 카드키와 별도의 금속 키를 사용해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내부는 회색 철제 캐비닛이 벽면을 채우고 있는 좁은 통로 구조였다. 9층 중앙에는 회의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다. 회의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개의 파일과 태블릿이 정렬되어 있었다. 혼인 검증 데이터, 보호 대상 리포트, 사망사고 기록 개정본 등이 있었다. 모든 자료가 오늘 면담의 목적을 암시하고 있었다. 도철은 자리에 앉더니 가방에서 한 문서를 꺼냈다. 문서 제목은 보호 프로그램 운영 규칙 위반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진아의 로그 접근 기록과 검색한 키워드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문서를 테이블 가운데로 밀어두었다. 어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었습니다. 도철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규칙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 지정 경로 외 접근을 하는 경우 관리 체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도연은 당신이 조정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는지 모르겠군요라고 응수했다. 도철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더니
태블릿 화면을 돌려 진아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코드 47-1 위험도 상향 이송 권고라는 문구가 뜨고 있었다. 이송 권고란 재단 외부 시설에서 일정 기간 보호 관찰을 의미했다. 즉, 진아를 격리하는 조치였다. 서진아 씨, 더 이상 과거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철은 단순 안내처럼 말했다. 그러나 태블릿의 격리 예정 표시가 그 말의 실제 목적을 설명하고 있었다. 도연은 자리에 앉은 채 두 손을 모아 천천히 말했다. 도철 씨, 이 조치는 과합니다. 보호 대상자의 접근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도철은 단호하게 말했다. 정당성 판단은 재단 규칙에서 결정합니다. 진아는 도철의 태블릿 화면에서 한 가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다. 지연 사건 초안 삭제 시도 미완료. 삭제 시도 항목의 마지막 접근자는 HDC1이었다. 즉, 도철이 직접 삭제하려 했으나 실패했던 기록이었다. 그녀는 이 점을 조용히 확인하고 머릿속에 저장했다. 이 단서는 곧이어 벌어질 충돌에서 핵심이 될 수 있었다. 면담이 길어지자 도연은 가죽 가방에서 일부 자료를 꺼냈다. 그는 파쇄되기 전 복구해둔 지연 사건 초안 일부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문서에는 재단이 지연 사건을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 수정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수정 요청자는 한도철이었다. 도철은 문서를 보며 그 문서는 폐기된 자료입니다라고 말했다. 도연은 반박했다. 폐기되었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초안은 최종본과 다릅니다. 그는 문서 오른쪽 아래에 남아있는 시간표 조각을 가리켰다. 그리고 이 초안이 삭제되던 시각, 당신은 사고 현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GPS 기록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GPS 기록에는 도철의 차량 이동 기록이 사고 시간대에 맞춰 표시되어 있었다. 이 기록은 재단 서버에서 내려받은 원본 데이터였다. 도철은 태블릿을 닫으며 짧게 말했다. 불필요한 추론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진아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한 가지 단서를 더 꺼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QR코드로 접속한 보호 대상자 기록 페이지를 열었다. 그 페이지에는 서민재 사건과 지연 사건 연계 가능성이라는 내부 문서가 있었다. 문서에는 공통인물 HDC1이라는 항목이 명확히 적혀 있었다. 도연은 그 문서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그는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재단 도철이 숨겨온 내부 문서였다. 상황은 더 이상 면담이 아니었다. 완전한 충돌 국면이었다. 도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출입문 비상키를 눌렀다. 그러자 천장 카메라가 회전하며 실시간 녹화 모드로 전환되었다. 이 대화는 기록됩니다. 그는 재단 공식 절차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도연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가죽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크고 두꺼운 서류를 꺼냈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설립 보고서 원본. 이 문서에는 재단이 설립된 최초 목적이 적혀 있었다. 최초 목적은 피해자 가족 보호 및 장기적 지원이었다. 즉, 혼인이나 상속과는 무관한 내용이었다. 도연은 문서 첫 장을 펼치며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정가의 정치적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은 재단의 근본 구조 자체를 반박하는 것이었다. 진아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모아 하나의 구조로 정리했다. 지연 사건 초안 조작 정황, 오빠 사건 기록 은폐 정황, GPS 기록 도철 도연 동선, 재단 설립 목적 보호 프로그램 원형, 보호 대상 규칙 최근 개정.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으면 재단이 최근 몇 년간 특정 인물에 의해 목적이 변질되었고
그 중심에 도철이 있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외부에서 보안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직원들이 무전기를 사용하며 9층 이동 중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명확하게 들렸다. 도철은 이를 듣고 빠르게 테이블 위 문서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도연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문서는 그대로 두세요. 도연의 손목 힘이 도철의 손을 멈추게 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재단 이사회 소속 인물이 들어왔다. 그는 상황을 몇 초 동안 둘러본 뒤 조용히 말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 묶음을 이사회 담당자에게 건넸다. 지금까지 은폐된 자료들의 원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내용을 공식적으로 보고합니다. 도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태블릿 화면은 자동으로 잠기며 로그 기록을 저장했다. 그리고 이사회 담당자의 첫 한마디가 이 신의 결말을 만들었다. 이 사건 즉시 정식 조사에 착수합니다. 재단 이사회 담당자의 정식 조사 착수 발언이 떨어지자 회의실 안공기는 즉시 바뀌었다. 회의실 천장 카메라는 자동으로 각도를 조정하여 참가자 전원의 얼굴을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보안팀 2명이 문 앞에 배치되었고 회의실 출입은 일시적으로 봉쇄되었다. 이사회 담당자는 휴대폰을 꺼내 재단 내 최고 관리자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10초 후 스크린에는 재단 이사회 의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의장은 상황을 간단히 보고받고 다음 명령을 내렸다. 모든 자료 확보, 관련자 분리, 기록 즉시 봉인. 영상 통화는 단 12초 만에 종료되었다. 도연은 준비해온 서류들을 파일 순서대로 정렬해 이사회 담당자에게 넘겼다. 파일에는 지연 사건 초안, 사고 현장 편집 기록, 삭제 시도 로그, GPS 이동 경로, 그리고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 설립 보고서, 원본이 포함되어 있었다. 담당자는 한 장씩 넘기며 조작 흔적을 확인했다. 도철은 이 상황에도 표정을 크게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손목에 착용된 신호밴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는 내부 보안 규칙 위반 의심 시 자동으로 비활성화되는 장치였다. 즉, 그의 접근 권한은 이미 반쯤 정지된 상태였다. 이사회 담당자가 물었다. 편집 삭제 기록 모두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철은 짧게 대답했다. 문서 편집은 업무 범위 내 활동입니다. 담당자는 다시 질문했다. 그러나 삭제 시도는 규칙 위반입니다. 특히 비공개 초안 편집은. 그는 태블릿에 적힌 로그를 가리켰다. 이 기록, 당신이 마지막 접근자로 되어 있습니다. 도철은 다시 침묵했다. 회의실 문 밖에서는 보안팀장과 이사회 보좌관들이 모여 무전으로 통신을 주고 있었다. 9층 기록실 봉쇄 완료. 내부망 변경 시작합니다. 재단 내부 시스템은 이미 조사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진아는 회의실 테이블 한쪽에서 이 과정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정리되는 것을 확인하고 있었다. 지연 사건과 오빠 사건의 연결, 도철의 조작, 그리고 재단 운영의 왜곡. 이 구조는 단일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 일관된 개입의 결과였다. 이사회 담당자는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 한도철 총괄, 즉시 직무 정지합니다. 담당자 뒤에 있던 보안팀 2명이 다가와 도철의 신호밴드를 확인했다. 밴드는 붉은색으로 깜빡이며 권한 해제 표시를 띄우고 있었다. 도철은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정도연 씨가 모든 걸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이사회 담당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준비된 문서를 꺼내 읽었다. 차량 GPS 기록, 문서 접근 로그, 삭제 시도 기록.
모두 당신 개인 계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 문서를 펼쳤다. 내부 규칙 개정안 역시 당신이 발의했고 그 결과 혼인 구조와 보호 프로그램이 변질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파일들을 더 내밀었다. 그는 사고 당시 자신의 동선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기 시작했다. 사고 당일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직후였고 이미 접근이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이사회 담당자는 이 기록과 GPS 데이터를 비교했다. 로그상으로는 사건 발생 후 약 3분 뒤 현장에 도착. 그러나 공식 기록에는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연은 짧게 대답했다. 정확히 보고할 경우 사건 전체가 재단 안팎으로 확산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은 숨김이 아니라 실제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었다. 이사회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시 기록 조작은 하지 않았군요. 그는 도연이 제출한 원본 타임라인 캡처를 확인했다. 그 안에는 도철이 수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도철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단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회 담당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운영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자료 검토가 거의 끝나자 이사회 담당자는 회의실 벽면 스크린을 켰다. 스마트보드에는 재단 긴급회의 내용 요약과 함께 다음 지시가 표시되었다. 한도철 즉시 직무 정지. 사망 사건 49A-31 재수사 의뢰. 피해자 사건 11-KA-27 국가기관 이관. 보호 프로그램 원칙 복귀. 혼인 검증 조항 전면 개정. 이 문서는 재단의 모든 의사결정 시스템에 자동으로 업로드되었다. 진아는 스크린을 확인하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지했다. 재단의 규칙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 결혼은 끝내 보호계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사회 담당자가 마지막 항목을 추가했다. 혼인 유지 여부는 당사자 의사에 따른다. 즉, 진아는 더 이상 규칙에 의해 묶인 대상이 아니었다. 이사회 담당자는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발표했다. 모든 조사 자료는 국가기관으로 이관합니다. 보안팀은 도철이 관리하던 서버 접근 권한을 전부 차단했다. 재단 내부망은 전체 재부팅에 들어갔다. 도연은 조용히 진아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이제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 문장은 감정이 아니라 절차를 의미하는 문장이었다. 진아는 이사회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자는 종이 문서 하나를 꺼내 건넸다. 보호 코드 47-1 해제 당일 효력 발생.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즉, 감시 대상도 강제된 부인의 위치도 아니었다. 이사회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정리했다. 오늘 오후 공식 발표문이 나갑니다. 모든 자료는 이사회 명의로 정리됩니다. 회의는 정리되었고 보안팀은 도철을 다른 층으로 이송해 조사를 시작했다. 도연과 진아는 회의실을 천천히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순간 재단 건물 전체에 시스템 재기동 안내가 울렸다. 이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왜곡된 기록이 정리되는 상징적인 시점이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도연은 짧게 말했다. 이제 남은 건 우리가 어떻게 할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말은 다음 씬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고 마침내 길고 복잡했던 사건은 결말 단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재단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국가기관 특별조사팀이 재단 9층 비공개 기록실에 공식 출입했다. 출입 기록에는 조사팀 3인, 오전 900 도착이라고 정확히 남았다. 그들은 사망 사건과 피해자 사건의 원본 아카이브를 확인하기 위해 장비를 설치했다.
기록실 중앙 테이블에는 번호가 붙은 기록 상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조사팀장은 그 상자들 가운데 49A-31과 11-KA-27을 가장 먼저 분리했다. 두 상자는 각각 지연 사건과 진아 오빠 사건의 원본 기록이었다. 조사팀은 상자를 밀봉된 상태로 받아 외부 분석기관으로 직접 이송했다. 이송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내부 검증, 외부 이송, 국가보관처 인계. 각 단계는 CCTV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었다. 그 과정에서 도철의 접근 권한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그의 신호밴드는 손목에서 제거된 뒤 시스템에 반납되었고 그가 사용하던 내부망 계정 HDC1은 영구 삭제 처리되었다. 재단 시스템상에서 그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검색되지 않았다. 도연은 조용히 로펌으로 출근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오래된 파일 박스를 열어 본인의 과거 업무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다. 박스 안에는 피해자 지원, 국선 변호, 장기 사건 등의 분류가 있었고 그 안에 진아 오빠 사건 당시의 업무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로펌 내부망에서도 오랫동안 잠겨있던 파일들이 복원되기 시작했다. 당시 담당 검사와의 이메일 기록, 사건 보고서, 초안, 진술서 등이 정리되었다. 도연은 복원된 자료 중 일부를 프린트해 조용히 책상에 쌓았다. 그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는 피해자 지원팀 설립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로펌 대표는 보고서를 확인한 뒤 이 안건은 즉시 승인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로펌 내부에는 장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이 신설되었다. 다음 날부터 게시판에는 새로운 팀의 채용 공지가 붙었다. 한편 진아는 자신의 가족 사건 기록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정식으로 전달받았다. 문서는 사건 재검토 개시 통보서였다. 통보서에는 사건 번호, 담당 조사관 이름, 조사 일정 등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통보서를 집 서재 책상 위에 놓고 차분히 내용을 확인했다. 그녀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지연 사건과의 연관성, 재단의 구조, 조작된 기록들. 모든 자료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치게 될 것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이제 사건 당사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집안의 보안 시스템은 재단과 연결된 기능이 모두 해제되었다. 서재 출입 패널은 관리자, 권한 없음에서 개별 사용자 설정 가능으로 전환되었다. 즉, 더 이상 집 내부가 누군가의 감시하에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었다. 진아는 서재 앞에 서서 패널을 손으로 눌러보았다. 정도현 권한 해제. 잠금 장치가 풀리며 서재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서재에 정식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서재 내부는 이미 정리되어 있었고 금고에는 아무 서류도 남아있지 않았다. 진아는 책장 한 칸 한 칸을 확인하며 남아있는 자료가 있는지 점검했다. 관찰 끝에 책장 맨 위쪽에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음을 발견했다. USB에는 프로젝트 마이너스 스타트라는 파일 하나만 들어 있었다. 파일을 열어보니 피해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 초안이 적혀 있었다. 이 초안은 재단이 왜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를 가장 처음 정의한 문서였다. 문서에는 재정적 지원, 법률 지원, 심리 상담, 그리고 신변 보호가 포함되어 있었다. 결혼이나 상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었다. 즉, 재단이 처음부터 왜곡되어 온 사실이 명확했다. 며칠 뒤 재단 측은 공식 발표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담당자가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내부 기록 조작 관련 조사 착수, 사망사건 재수사 의뢰,
피해자 가족사건 재검증, 혼인검증 조항 전면 개편, 보호 프로그램의 원래 목적 복구. 기자회견은 약 7분 만에 끝났지만 그 안에 담긴 결정들은 재단 전부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진아와 도연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앞에는 재단에서 받은 보호 코드 해제 통보서가 놓여 있었다. 이 문서로 인해 두 사람은 법적 제도적으로 연결된 상태가 아니었다. 도연은 조용히 한 장의 새로운 문서를 꺼냈다. 문서 제목은 혼인관계 유지 동의서임이었다. 재단과 무관하게 두 사람이 선택으로 혼인을 유지할 경우 사용하는 문서였다. 내용은 단순한 거주 협의, 재정 분리, 공동 의사결정 절차 등이 쓰여 있었다. 이건 필수는 아닙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다. 이 문서에 서명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 진아는 문서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한 장, 두 장 넘겨보면서 그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아무도 그들의 관계를 감시하지 않으며 강요하지도 않는다. 둘 중 누구도 이혼이나 유지에 법적 재단적 의무가 없었다. 즉, 진짜 선택의 순간은 지금이었다. 진아는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서명란에 간단한 이름 두 글자를 남겼다. 서명이 완료되는 순간 문서 상단의 날짜가 자동으로 기록되었다. 도연도 조용히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는 문서를 반으로 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재단이 아니라 서로의 의사로 유지되는 상태가 되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주말을 이용해 조용한 동네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서 진아는 국가기관에서 온 다음 조사 일정 문서를 펼쳤다. 도연은 로펌에서 준비한 피해자 지원팀 계획서를 건네주었다. 카페 테이블 위에는 사건 재검토 일정, 지원팀 설립 계획, 혼인 유지 협의서, 세 문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세 문서 모두 이제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점을 의미했다. 사건은 정리되었고 자료는 이관되었으며 감시는 종료되었고 보호 프로그램도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였다. 조용한 일상과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날 카페를 나서며 두 사람의 걸음은 일정했고 어느 누구의 감시 기록에도 남지 않았다.